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다음날 저녁이었다. 시바타와 나오이는 밤비 뱅퀴 사무실 근처의 카페에 와 있었다. 그리고 온순한 얼굴로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밤비 뱅퀴의 영업실장 요네자와였다. 그는 금태 안경을 슬쩍 올린 다음 금 하고 작은 기침을 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뭔지. 여자처럼 높은 목소리였다. 약간 신경질적인 인상이라고 시바타는 생각했다. 일할 때의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오이가 말했다. 요네자와 씨는 컴패니언들이 파티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계속 대기실에서 기다리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게 왜요? 요네자와의 눈빛이 불안한 듯 흔들렸다. 거짓말을 할 만한 타입은 아니라고 시바타는 판단했다. 파티장에 나갈 때 컴패니언들의 귀중품은 대기실에 그대로 두고 간다던데요. 나오이의 말에 요네자와의 얼굴이 조금 팽팽해졌다. 네, 귀중품 관리도 제 업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절대로 외부인을 대기실에 들어오게 하는 일은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잠깐 말을 끊고 나오이는 요네자와의 신경질적인 얼굴을 바라보며 뒤를 이었다. 마루모토 사장이 대기실에 찾아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사장님이요? 요네자와는 의아하다는 얼굴을 했다. 사장님이 왜 대기실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요네자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질문은 오다 교코의 집에 누군가 침입했을 때 범인이 어떤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느냐는 의문에서 나온 것이었다. 교코는 분명 문단속을 제대로 했다고 단언했다. 또한 누군가가 억지로 자물쇠를 뜯어낸 흔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집의 열쇠를 복사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교코는 열쇠를 남에게 내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가 파티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가방을 맡겨둔 일이 부각되었다. 이를테면 마루모토가 대기실에 찾아와 몰래 교코의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본을 떴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시바타는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마루모토가 대기실에 찾아온 적이 없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최근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즉 파티 도중에 어떤 컴패니언 한 명이 대기실에 잠깐 들렀다든가. 시바타의 질문에 요네자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도 없었어요. 웬만한 일이 아닌 한 파티 중간에 빠져나오는 건 허용이 안 되니까요. 그럼 중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무튼 컴패니언 한 명만 대기실에 돌아왔던 적은 없어요. 이를테면 파티 시작 직전에 뭘 깜빡 잊고 갔다면서요. 그건 어려운 질문이네요. 요네자와가 얼굴을 찌푸렸다. 파티장에 나가면서 깜빡 잊고 갈 만한 게 없는데. 그렇게 말한 뒤에 그는 아 참 하고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 되었다. 뭐죠?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전원이 파티장에 들어간 다음에 한 명만 돌아왔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별일 아니니 잠깐 돌아서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때 가방을 열었다가 잠그는 소리가 나고 그녀는 화장실에 들렀어요. 아마 그날이 생리였기 때문일 거예요. 평소에 주로 여자들만 접하는 탓인지 요네자와는 그런 얘기를 별반 쑥스러워하는 일도 없이 태연하게 말했다. 방금 며칠 전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였어요? 나오이가 물었다. 아, 잠깐만요. 요네자와는 수첩을 꺼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사흘 전이네요. 그 여자가 누구죠? 시바타가 재우쳐 묻자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에자키 씨예요. 컴패니언 팀장이신 에자키 요코 씨요. 요네자와와 헤어진 뒤 시바타와 나오이는 신주쿠로 돌아와 일단 끼니를 해결하러 라면집에 들렀다. 예상대로 드디어 에자키 요코라는 이름이 나왔어.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고
다른 손으로는 라면을 후루룩 빨아들이면서 나오이가 말했다. 네, 예상이 딱 맞았어요. 시바타도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루모토가 직접 컴패니언 대기실에 오지 않아도 그를 도와주는 컴패니언이 있다면 교코집 열쇠의 본을 뜰 수 있다는 게 시바타의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마루모토를 도와줄 만한 컴패니언은 누구인가? 이건 당연히 에자키 요코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녀는 마루모토와의 관계가 끝나도 좋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알 수 없다. 에자키 요코는 요네자와의 눈을 피해 교코 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서 점토에 본을 뜨고 빈틈을 노려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었겠지. 그게 사흘 전이면 늦어도 그저께는 열쇠 복사본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야. 그걸로 어제 교코 씨 집에 침입한 거야. 나오이는 젓가락을 내두르며 말하더니 라면 그릇을 들고 국물을 쭉 들이켰다. 만일 에자키 요코가 처음부터 마루모토를 도와준 거라면 전체적인 얘기가 약간 달라지겠는데요. 유카리가 살이 된 날과 교코의 집이 털린 날에 에자키 요코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키무라 에리가 마루모토 사장과 연인 사이였다는 말도 신빙성이 없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에자키 요코가 마루모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리가 없잖아. 나오이의 말에 시바타는 나무젓가락을 움켜쥐었다. 마루모토가 분명 수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증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것이다. 라면집을 나와 두 사람은 신주쿠 경찰서로 걸음을 옮겼다. 요네자와한테 들은 얘기는 수사본부에 미리 보고했다. 수사원들이 벌써 에자키 요코가 이용했을 법한 열쇠 가게를 샅샅이 탐문하고 있을 것이다. 잠시 걸어간 참에 나오이가 발을 멈췄다. 작은 레코드 가게 앞이었다. 비틀즈판이 있으려나? 나오이가 중얼거렸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시바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젊은 손님이 많았지만 대부분 CD 코너에 몰려 있었다. LP판을 구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요즘의 경향이다. 시바타는 평소에 주로 어떤 걸 들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나오이가 물었다. 저야 뭐 이것저것 듣죠. 전 프린세스가 좋던데요. 피곤을 날려주고 힘이 난다고나 할까? 그래? 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면 한번 들어봐야겠네. 에이프런을 입은 젊은 점원에게 시바타는 비틀즈의 레코드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입니다. 라고 점원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페이퍼백 라이터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나오이가 말했다. CD로 드릴까요? 아니면 LP로 드릴까요? LP로 찾아봐줘요. 시바타가 말했다. 이세고이치는 LP판으로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다. 점원이 꺼내준 것은 헤이주드라는 제목의 레코드판이었다. 재킷에 비틀즈 멤버 4명의 진지한 얼굴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페이퍼백 라이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오이의 부탁에 점원은 친절하게도 레코드를 플레이어에 얹어주었다. 이윽고 노래가 흘러나왔다. 첫 부분은 좀 느린 느낌이더니 금세 경쾌한 템포로 바뀌었다. 재킷을 들여다보던 나오이가 놀란 소리를 냈다. 왜요? 이것 좀 봐. 그 테이프에 녹음된 곡이 전부 이 레코드판 A면에 있어. 진짜네? 이세가 정확히 이 레코드판으로 녹음한 모양이네요. 그렇지. 하지만 순서가 달라. 이 레코드는 페이퍼백 라이터가 3번인데 그 테이프에는 6번으로 녹음했잖아. 편집으로 노래를 바꿔서 녹음한 모양이죠. 하지만 시바타는 나오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왜 바꿨을까요? 바로 그거야. 왜 그런 식으로 편집했을까? 마키무라 에리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뿐이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야. 시바타는 돌아가는 레코드에 시선을 되돌렸다. 노래는 끝부분에 접어들었다. 남자 둘이 말씨름을 하는 듯한 모습에
점원은 당황한 모양이었다. 시바타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페이퍼백 라이터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까요? 맞아, 그거네. 근데 왜 꼭 이 노래여야 했지? 이봐요. 이 제목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페이퍼백이란 종이 한 장으로 표지를 만든 보급한 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퍼백 라이터는 보급한 책 작가, 즉 삼류 작가라는 뜻이죠. 끙 하고 나우이가 신음소리를 냈다.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단어잖아. 아니요, 뭔가 분명 있을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조사해보죠. 그럴까? 좋아, 서둘러 들어가자고. 이봐요, 미안하지만 다음에 또 올게요. 구입할 거라고 기대했던 점원을 남겨두고 두 사람은 총총히 레코드 가게를 나왔다. 수사본부에서는 마스타니 경감이 다른 수사원의 보고를 받는 참이었다. 마루모토의 밤비뱅퀴 창업 자금에 대한 조사 결과인 모양이었다. 그에 따르면 기록에 남아있는 한 수상한 점은 없었다. 나고야의 본가를 매매한 돈으로 지금과는 다른 작은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거기서 단기간에 지금 같은 규모의 회사로 급성장했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거래 쪽 호텔 관계자에게 뒷돈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신용도가 높은 다른 컴패니언 파견 업체에서 상당수의 컴패니언을 빼내왔어요. 컴패니언뿐만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도 스카우트해온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재를 빼돌리는데도 상당한 자금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가 문제로군. 수사원의 보고를 듣고 마스타니는 자신의 턱을 비볐다. 뒷돈의 출처를 밝혀내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걸로 마루모토를 아무리 추궁해봤자 철저히 시치미를 뗄 것이다. 마루모토와 사타케의 관계에서는 뭔가 나온 거 없습니까? 보고가 일단락 된 참에 나오이가 옆에서 물었다. 밤비 뱅퀴의 급성장에는 하나야의 감사 파티에 선정된 것이 분명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밤비 뱅퀴를 선정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하나야의 사타케 부장인 것이다. 하지만 마스타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유감스럽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 그 참에 다시 다른 수사원이 돌아왔다. 그는 교코의 집에 누군가 침입한 날에 에자키 요코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갔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리바이는 없었다. 3시쯤 미용실에 갔다고 했지만 그 전에는 내내 혼자서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누 유카리가 살해된 날의 알리바이도 조사했습니다. 역시 3시쯤에 미용실에 갔고 저녁에는 긴자 퀸 호텔의 파티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쪽은 일단 알리바이가 성립되는군. 우선 미용실 쪽에 반증 수사를 하도록 해. 마스타니가 다른 수사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안 시바타와 나오이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다시 인덱스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이것만 봐서는 굳이 노래 순서를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나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죠. 원래 맨 끝곡은 레볼루션이었거든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도 괜찮았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뭐 하고 있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넨 사람은 사카구치 계장이었다.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인데다 눈이 동글동글해서 콩너구리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사카구치는 시바타가 들고 있는 테이프를 휠끗 넘어다 보며 물었다. 전에 얘기했던 그 비틀즈 테이프야? 뭔가 좀 밝혀질 것 같아. 사카구치는 노래라면 트로트밖에 모르는 중년 아저씨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일에는 되도록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페이퍼백 라이터, 삼류 작가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는 참이에요. 케이스의 인덱스를 가리키며 나오이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래? 이게 삼류 작가라는 뜻이야? 사카구치는 감탄한 듯이 말했다. 그는 영어에도 서툰 것이다. 라이터라는 건 작가잖아.
거기에 페이퍼와 백을 붙이면 삼류 작가라는 뜻이 되는 모양이지. 그게 아니죠. 페이퍼백이 하나의 단어예요. 시바타가 쓴 웃음을 지으며 정정해 주었지만 사카구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케이스를 들여다보았다. 아니, 여기에 페이퍼와 백을 띄었었잖아. 이건 잘못 쓴 건가? 네? 케이스를 받아들고 시바타는 새삼 인덱스를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페이퍼백 라이터가 아니라 페이퍼백 라이터라고 적혀 있었다. 잘못 썼나? 나오이도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니면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에이, 뭔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카구치였다. 오히려 이렇게 띄었으면 의미가 애매해지잖아. 페이퍼는 종이, 백은 뒤라는 뜻이지. 종이 뒤를 쓰는 작가라니.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네. 아니요, 이런 경우라면 백은 뒷면이라고 번역해야겠죠. 그러니까 종이 뒷면에 글을 쓰는 작가. 흠칫 놀라면서 시바타가 얼굴을 들자마자 나오이와 눈이 마주쳤다. 나오이도 뭔가 눈치를 챈 기색이었다. 시바타는 급히 인덱스를 빼내 뒷면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말을 마치자마자 나오이는 카세트의 테이프를 쭉 잡아당겼다. 가느다란 갈색 테이프가 주르륵 빠져나왔다. 뒷면을 봐. 나오이가 말했다. 시바타는 벌써 테이프의 뒷면을 눈으로 훑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프의 끝부분에서 마침내 그것이 발견되었다. 이걸 놓쳤었네. 시바타는 멍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오이도 바짝 다가와 그의 손끝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망연한 모습에 다른 수사원들도 우르르 달려왔다. 가느다란 갈색 테이프의 뒷면에 글씨가 촘촘히 적혀 있었다. 에리, 너에게만은 진실을 전해주고 싶다. 내가 어떤 고민을 떠안고 있었는지 너만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필요했어. 돈이 있어야만 내 실력을 어필할 수 있고 지금 이대로는 평생 미술계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자들에게 걸려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지. 나는 비열한 방법으로 큰 돈을 얻으려고 했어. 다카미 유타로 씨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려고 했거든. 그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다고는 해도 이건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것을 내던지는 짓이었어. 맞아. 나는 그때 분명 반쯤 미쳐 있었어. 그래서 다카미 씨가 경찰에 알리기로 했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이유 없는 분노에 휩쓸려 그를 덮쳐버렸어. 나를 함정에 몰아넣은 자들에 대해 적어둘게. 한 명은 히가시라는 남자야. 지난번에 네가 내 방에 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초상화를 보고 눈매가 몹시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었지. 실은 그 초상화의 남자가 히가시야. 정체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 딱 한 번 그 남자가 나고야의 하나야라는 보석점에 들어가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 그것도 손님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아니었어. 점원들이 정중하게 대한 걸 보면 아마 하나야의 높은 사람일 거야. 그리고 또 한 명, 스브라야라는 자도 있어. 이쪽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야. 항상 히가시를 따라다녔어. 길고 밋밋한 얼굴의 남자고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야. 이런 얘기를 네가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면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결코 그걸 바라지는 않아. 앞에서도 말했듯 그자들과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에리, 정말 미안해. 나는 어리석은 인간이야. 부디 나 같은 건 하루빨리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테이프 뒷면에 적혀있는 글이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시바타가 그대로 칠판에 옮겨 쓰는 동안 수사원들은 하나같이 선뜻 말도 나오지 않는 기색이었다. 이런 엄청난 것이 나오다니. 마스타니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글만 본다면 이제는 히가시와 스브라야라는 두 사람과 공모해 다카미 유타로 씨를 협박한 모양이지.
아마 여러 번 돈을 요구했을 텐데 참다 못한 다카미 씨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는 충동적으로 살해해버린 거야. 마키무라 에리는 이 글을 발견하고 자신이 직접 히가시와 스브라야를 찾아내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두 사람만 아니었다면 이세가 죽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시바타의 의견에 주위에 있던 수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대체 마키무라 에리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지? 이 글에는 히가시와 스브라야라는 이름 말고는 별다른 정보가 없잖아. 마스타니가 두툼한 입술을 툭 내밀며 말했다. 에리 씨는 히가시의 초상화를 직접 봤어요. 거기에 하나야의 높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더해서 히가시의 정체를 알아냈겠죠. 그래서 도쿄로 왔을 거예요. 히가시가 도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하는 사이에 시바타는 자신의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스타니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시바타의 의견을 자기 나름대로 반추해 보는 것이다. 그 스브라야라는 자가 마루모토 아닐까요? 나오이가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얼굴 특징이나 나이도 거의 맞아떨어져요. 마루모토가 밤비뱅퀴스를 설립한 자금의 출처도 이것으로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스브라야라는 이름은 한자로 원곡이잖아요. 아마 마루모토의 환이라는 한자를 원으로 바꿔 가짜 이름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 하는 소리가 모두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예리한 의견이었다. 마스타니도 잠시 칠판을 노려보다가 신중하게 동의를 표해 주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마키무라 에리는 스브라야의 정체도 알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밤비 뱅퀴스에 잠입한 거겠지? 아니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부터 말없이 듣고 있던 다른 수사원이 발언에 나섰다. 하나야의 감사 파티에 가려고 밤비 뱅퀴스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이라고 시바타는 생각했다. 이 카세트 테이프만으로 스브라야의 정체를 알아내는 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얘긴가? 마키무라 에리는 복수를 위해 도쿄에 왔다. 컴패니언이 된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지만 하나야의 감사 파티에는 반드시 밤비 뱅퀴스의 컴패니언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에리는 도쿄에 올라왔지만 2년이 넘도록 히가시라는 자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감사 파티를 통해 하나야에 접근하기로 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했는지 나오이가 침방울을 튀기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 밤비뱅킷 회사가 스브라야가 경영하는 곳이었어요. 엄청난 우연 같지만 실은 하나야와 밤비뱅킷의 연결이 곧 히가시와 스브라야의 연결이라면 그건 우연도 뭣도 아니죠. 아, 히가시의 정체는 사타케였구나. 사카구치가 무릎을 탁 쳤다. 마스타니도 끙 신음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 다시 한번 사타케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보자고. 특히 다카미 유타로 살해사건 당시를 주목하도록 해. 그는 열기띤 어조로 말하면서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오이가 손을 들었다. 마누 유카리가 살해된 것도 이 테이프의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사카구치가 옆에서 말했다. 마누 유카리는 살해되기 전날 하나야의 사장이 누구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 그건 이 유서를 읽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범인이 마누 유카리와 오다교코의 방을 뒤진 것은 이 테이프를 찾을 생각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범인은 어떻게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지. 카세트 테이프에 숨겨져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겠죠. 알았다면 이 테이프는 지금쯤 범인의 수중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세의 고백을 기록해둔 뭔가가 있다는 건 범인 측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이가 의견을 청하듯이 둘러봤지만 아무도 발언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시바타는 생각했다. 범인의 행동에는 반드시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
마노 유카리가 직접 범인에게 얘기했다는 건 어떨까? 이윽고 마스타니가 입을 열었다. 나한테 이러저러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 실토해라 라는 식으로. 하지만 이 테이프만으로는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사카구치가 이의를 제기했다. 아, 그런가? 라고 마스타니가 머쓱한 얼굴을 했다. 좋아, 그건 숙제로 남겨두자고. 우리가 가장 먼저 조사해볼 사람은 사타케야. 그리고 다카미 유타로의 비밀도 알아봐야 합니다. 시바타의 말에 마스타니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카미 유타로는 대체 어떤 약점 때문에 그자들에게 협박을 당했는지 다카미가의 비밀을 찾아내자고. 다카미 슌스케의 집은 고급 빌라의 동측 맨 끝이었다. 당연히 남향에 발코니가 있었지만 동쪽에도 루프 발코니가 널찍하게 펼쳐졌다. 그곳에 서서 내려다보자 거의 정면으로 다카나와 프린스 호텔이 보였다. 햇빛을 반사해 건물이 눈부셨다. 전망이 좋다는 게 유일한 장점이죠. 다카미는 커피 내릴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모카에 좋은 향이 흘러왔다. 어머,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교쿠 씨는 이따가 요리도 해주실 건데. 다카미가 웃으면서 만류했기 때문에 교쿠도 더 이상 끈덕지게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집을 온통 뒤엎고 간 지 4일째 되는 날, 일요일이다. 드디어 문제의 요리를 해야 할 때가 코앞에 닥쳐왔다. 교쿠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아까 그 얘기 말인데 뭔가 다른 걸 훔쳐가려던 건 아니었을까요? 다카미가 커피를 소파 쪽으로 내오면서 말했다. 아니요, 귀중품은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가 시나가와 역까지 마중을 나왔고 그 차 안에서 사흘 전의 일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역시나 그는 깜짝 놀란 기색이었다. 거참 걱정이군요. 다카미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나를 만나는 것 때문에 교쿠 씨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교쿠는 서둘러 부정했다. 이렇게 만난다는 건 아무도 모를 텐데요. 우리 집에 침입한 건 아마 내가 에리나 유카리 씨와 친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다카미는 여전히 심각한 얼굴로 커피잔을 기울였다. 교쿠도 커피를 마시며 새삼 실내를 둘러보았다. 주방이 정말 넓다. 교쿠의 집 전체보다도 넓을 것 같았다. 게다가 방 2칸이 더 있다. 둘이서만 산다면 충분한 넓이다. 어쨌든 그 카세트 테이프 얘기는 흥미롭군요. 이세에게서 에리 씨에게, 그리고 다시 에리 씨에게서 유카리 씨에게로 건너온 물건이 비틀즈의 카세트 테이프였고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추리. 아주 재미있어요. 아직은 단순한 추리일 뿐이에요. 아니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는 지금 어디에 있죠? 경찰에서 가져갔어요. 교쿠의 말에 다카미의 표정이 한순간 딱 멈췄다. 그러고는 다시 원래의 웃는 얼굴로 돌아와 남은 커피를 마셨다. 그래요? 안타깝네. 나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가 지워버린 모양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카미는 교쿠에게 진지한 눈빛을 던지며 말했다. 어쩌면 단순히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무언가를 숨겨뒀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라면 뭘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카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곁에 놓인 스테레오에 레코드를 걸었다. 신시사이저 소리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바흐예요. 신시사이저로 연주하는 바흐도 상당히 좋죠. 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두 사람은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가만히 있는 게 어쩐지 힘들어져서 교쿠는 입을 열었다. 경찰이 테이프 돌려주면 꼭 가져와 볼게요. 그러자 다카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교쿠는 자신의 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이 돌려준다는 것은 그 테이프에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 걸 다카미에게 건네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해버렸네. 바울을 들으면서 교코는 혼자 창피해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그녀는 시바타를 떠올렸다. 시바타는 지난 2, 3일 동안 교코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밤중에라도 매일 고엔지의 원룸에는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 증거로 매일 아침마다 배달된 신문이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다면 내일 출근 전에 차라도 한잔해요. 교코 라는 메모를 우편함에 넣어둔 것도 알았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는 교코의 현관 차인벨을 누르지 않았다. 이유는 대충 짐작할 만했다. 교코와 마주치면 수사 상황을 물어볼까봐 일부러 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코도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 카세트 테이프에서 뭔가 단서가 나왔는지 몹시 궁금했던 것이다. 내가 다카미 씨에게 정보를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다카미 씨는 절대로 범인이 아닌데. 다카미 슌스케의 단정한 얼굴을 보며 교코는 생각했다. 이제 요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하고 교코는 커피잔을 내가는 참에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에이프런의 끈을 단단히 묶었더니 마치 시합을 앞둔 스포츠 선수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떤 요리를 할 건가요? 소파에 앉은 다카미가 말을 건넸다. 아이, 별거 아니에요. 교코는 대답했다.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별로 색다를 것도 없는 요리다. 몇 번이나 연습했던 교코의 오리엔탈풍 갈랑티는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오늘의 메뉴는 피렌체풍 돼지고기 요리에 지중해풍 샐러드와 줄리에느 콩소메라는 완전히 초보자용 요리다. 어머 어떡해. 재료를 조리대에 차례차례 꺼내면서 요리법 커닝 페이퍼를 확인하던 교코는 버섯 통조림을 깜빡하고 안 사온 것을 그제야 알았다. 왜요? 다카미가 읽던 신문에서 얼굴을 들며 물었다. 빠뜨린 게 있어요.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겠어요. 교코는 에이프런을 벗었다. 지금요? 중요한 게 아니라면 빼고 해도 되는데. 아니요, 그게... 교코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버섯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그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요리책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게 초보자의 심리다. 아무래도 갔다 오는 게 좋겠어요. 어설픈 요리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은 잠그지 않아도 되니까. 얼른 다녀올게요. 아, 그냥 앉아 계세요.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다카미를 만류하고 교코는 복도로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연 참에 또 깜빡한 것을 깨달았다. 지갑을 놓고 온 것이다. 그녀는 열었던 문을 닫고 다시 복도 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전화는 거실에 있었다. 수화기를 들고 네, 다카미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왜 나한테... 이어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긴장한 울림이 있었다. 교코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거래라고요? 그가 물었다. 교코가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 무슨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곧바로 다카미가 말했다. 이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군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아까보다 길었다. 왜 그런지 교코까지 손에 땀을 쥐며 듣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나지막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죠? 네, 거기 괜찮아요. 그러면 내일 8시에.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교코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가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발소리를 쿵쿵거리며 복도를 뛰어갔다.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지갑을 안 들고 갔지 뭐예요? 교코가 다카미의 집에서 요리를 시작했을 무렵 시바타와 나오이는 신주쿠 경찰서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사타케의 자택 주변에 탐문 수사를 나갔던 것이다. 만일 사타케가 이세의 유서 속에 나온 히가시라면 마루모토와 마찬가지로 3년 전쯤에 갑작스럽게 큰 돈을 손에 넣었을 터였다. 사타케의 주변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훑어봤지만 오늘 탐문해본 범위만 봐서는 그런 낌새는 없었다. 나고야 쪽은 어때요? 마스타니에게 보고를 마친 뒤에 시바타가 물었다. 나고야에도 수사원을 파견해 이세가 주로 드나든 가게 등에 스부라야 혹은 히가시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는지 알아본 것이다. 아직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 마스타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카미 집안 쪽을 조사한 친구들이 묘한 소문을 물어왔어. 다카미 유타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야. 딸? 아, 그러고 보니 아이치 현경 본부에 갔을 때 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분명 유타로가 살해된 사건의 여파로 혼담이 깨졌다고 했었다. 이름은 다카미 레이코, 유타로의 외동딸이야. 그런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행방불명이라는 건가요? 아니, 행방불명인 것도 아니야. 일단 나고야의 다카미 유타로의 본가에서 현재 사장인 야스시 씨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해. 일단이라뇨? 어째 애매한 얘긴데요? 옆에서 나오이도 물었다. 아마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집에 틀어박혀 있는 모양이야. 친아버지가 살해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해 못할 일도 아니지만 지난 1, 2년 동안 레이코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나오이가 섬뜩한 소리를 했다. 마스타니는 힐끗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허, 그건 아니지. 제대로 본 사람은 없어도 얼핏 본 사람은 있어. 멀쩡해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혼담이 있었던 남자는 누구였어요? 실은 그게 시바타의 질문에 마스타니는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아들이었어. 물론 기브앤테이크를 노린 정략적 혼담이었겠지만 그 혼담이 다시 성사되는 일은 없을까요? 글쎄,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 다카미 유타로가 사망했으니 더 이상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지. 마스타니는 이쪽에서 뭔가 나올 것이라는 듯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건 그렇고 초상화 쪽은 어떻습니까? 시바타의 말에 모처럼 활기가 돌던 마스타니의 얼굴이 다시금 처량하게 일그러졌다. 아무래도 이세가 그린 초상화는 자네들이 가져온 게 전부인 모양이야. 아이치 현경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찾지 못했다는 거야. 카세트 테이프의 유서에 따르면 이세는 히가시의 초상화를 직접 그렸다. 그래서 에리의 방에서 가져온 초상화를 한 장 한 장 살펴봤지만 사타케는 물론이고 하나야와 관련된 사람의 얼굴은 없었다. 그렇다면 히가시라는 자가 이미 없애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나오이의 말에 시바타도 맞는 얘기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그렇다면 마키무라 에리는 이세의 집에서 초상화를 잠깐 봤던 그 기억만으로 도쿄까지 복수를 하러 왔다는 얘기야. 게다가 그 복수를 위해 2년 반이나 버텼어. 역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만. 마스타니가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사타케라면 누구든 기억하기 쉬운 얼굴이에요. 초상화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었을걸요. 이세의 유서에도 나온 것처럼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니까요. 교쿠가 해골 같은 남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떠올리며 시바타는 말했다. 그 사타케 말인데 아무래도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마스타니의 미간에 조각도로 새긴 듯한 주름이 생겼다. 지금 다른 형사들을 보내 보강 수사 중이지만 마키무라 에리가 살해된 그 시간에 사타케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어.
같은 호텔의 최상층 바에서 니시아라 일가와 함께 거래처 고객을 접대하고 있었대.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니까 완벽하지. 그럼 사례를 맡은 사람은 마루모토인 모양이네요. 나오이가 즉각 말했다. 그리고 시바타의 얼굴을 보며 뒤를 이었다. 그 밀실 장치가 가능한 것도 마루모토였잖아. 이건 틀림없어. 아니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시바타는 부정했다. 마키무라 에리는 마루모토가 스브라야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감사 파티에 나간 시점에는 히가시에게 복수할 예정이었다고요. 그건 나도 알지. 그렇다면 에리가 호텔방에서 만나려고 한 상대도 히가시 쪽이었겠죠. 하지만 히가시 대신 마루모토가 그 호텔방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잖아. 아니, 그건 아니지. 싸구려 찻잔에 몇 번을 우려낸 차를 따르면서 마스타니가 말했다. 결과는 반대로 나왔지만 어쨌든 에리는 자신이 들고 간 독극물을 사용했어. 그렇다면 거기에 나타난 상대는 에리가 노리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마스타니의 말에 나오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근데 에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아무래도 힘든데요. 어떤 흐름에 따라 도리어 에리 쪽이 죽게 되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사타케의 알리바이 확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자네 말도 분명 일리가 있어. 마스타니는 찻잔을 든 채 시선을 먼 곳으로 향했지만 이윽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날 밤을 재현해보는 거야. 실제로 해보다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를테면 자네를 마키무라 에리라고 치자고. 이곳은 호텔방이야. 히가시를 불러내는데 성공해서 이제 곧 그자가 나타날 거야. 자, 그때 에리는 어떻게 하고 기다렸을까? 이건 맥주병, 이건 컵이라고 하자고. 마스타니는 책상 위에 주전자와 찻잔을 가리키며 나오이에게 말했다. 나오이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의자에 앉았다. 제가 에리라면 역시 맥주병에 미리 독극물을 넣어주겠죠. 그러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들키지 않게 마개를 다시 막아둡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자기 컵에도 독극물이 든 맥주를 따르게 되잖아.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도 조금쯤은 맥주를 마셔야 할 테니까 말이야. 마스타니가 즉각 지적했다. 그런가? 하고 나오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내 컵에는 미리 멀쩡한 맥주를 따라둔다. 나오이는 주전자를 기울여 찻잔 하나에 차를 따랐다. 그런 다음에 맥주병에 독극물을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를 기다리는 거죠. 좋아, 그거라면 괜찮겠네. 그 다음 시바타. 네, 자네는 히가시 역할을 해봐. 호텔방에 들어온 다음부터야. 네, 대답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좋을지 시바타는 난감했다. 그러자 마스타니가 나오이에게 말했다. 상대를 마주하고 에리는 우선 어떻게 했을까? 나오이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말했다. 맥주를 권했겠죠? 좋아, 권해봐. 자, 맥주 한 잔 드세요. 나오이는 주전자를 기울여 시바타의 찻잔에 차를 따랐다. 좋아, 바로 거기야. 히가시는 어떻게 했을까? 그대로 마셨으면 죽었을 텐데. 히가시는 맥주에 독극물을 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에리가 한눈을 파는 틈을 노려 컵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겠죠. 시바타는 나오이 앞의 찻잔과 자신의 찻잔을 잽싸게 바꿨다. 마스타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의 빈틈이라면 잡을 수 있었겠네. 일부러 뭔가를 떨어뜨리고 에리에게 주워달라고 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는? 둘이서 맥주를 마십니다. 나오이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서 시바타도 그대로 따라했다. 나오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목을 쥐어뜯는 신용을 했다. 목이 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엉성한 연기력이지만 좋아.
마스타니는 쓴 웃음을 짓고 이번에는 시바타 쪽에 물었다. 그럼 히가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마루모토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고는 대책을 상의했겠죠. 잠깐, 이 범행이 몇 시경이었지? 그건... 시바타는 자신의 메모를 확인했다. 마키무라 에리가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아간 것은 9시 20분경이었다.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늦은 시각으로 추정된다. 9시 30분쯤이 아닐까요? 마루모토가 프런트의 203호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은 몇 시였지? 9시 4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루모토는 현장 바로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시간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히가시는 에리의 초대를 받자마자 마루모토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군요. 그러니 마루모토가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나오이가 의견을 냈다. 좋아, 그 점은 그걸로 오케이. 여기서 다시 맥주병 얘기를 해보자고. 마스타니는 소독으로 쓰인 주전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다. 이대로라면 이 맥주병 안에는 독극물이 남아있게 돼. 범인들은 이 맥주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병을 씻어둔 게 아니라는 건 감식 결과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 냉장고에서 새 맥주병을 꺼내 맥주를 적당히 버린 다음에 독극물이 든 병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요? 나오이가 말했다. 아니, 호텔 냉장고에는 원래 맥주 2병을 비치해 두는데 다른 한 병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어. 마스타니가 그 의견을 부정했다. 하지만 외부에서 가져와 바꿔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호텔에 병맥주 자판기가 있지 않았나? 아니요, 없었습니다. 시바타가 대답하자 마스타니는 약간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손쉽게 맥주를 구입할 수 있었던 곳은 없었던 셈이군. 다른 방의 냉장고에서 가져온다는 건 어떨까요? 나오이가 말했다. 마스타니의 눈이 번쩍 빛났다. 어떤 방에서? 이를테면 204호실이죠. 이번에는 시바타가 말했다. 그날 밤비뱅퀴 컴패니언의 대기실이 203호와 204호 두 군데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갔지?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누군가 그 방에 있었다고 하면... 아하, 마루모토가 그쪽 방에 있었구나. 마스타니는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손바닥을 탁 내리쳤다. 그자가 히가시의 연락을 받고 204호실에 미리 숨어 있었던 거야. 아, 잠깐. 마루모토는 어떻게 204호실에 들어갔지? 204호실의 문을 잠그기 전에 들어갔겠죠. 마지막으로 그 방을 나온 컴패니언이 도와준 겁니다. 시바타가 말했다. 도와준 컴패니언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에자키 요코다. 마스타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자. 그는 칠판에 차례차례 써내려갔다. 1번, 에리, 히가시와 203호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파티 도중에 연락한 걸까? 2번, 히가시, 마루모토에게 연락한다. 3번, 에리, 오다 교코와 함께 일단 203호실을 나온다. 8시 30분경. 4번, 마루모토, 퀸 호텔에 도착한다. 에자키 요코의 도움을 받아 204호실에 숨는다. 5번, 에리, 프런트에서 열쇠를 빌려 203호실에 들어간다. 9시 20분경. 히가시를 기다린다. 6번, 히가시, 203호실에 도착. 맥주컵을 바꿔치기해서 에리 쪽이 사망. 7번, 히가시, 204호실에 가서 마루모토와 함께 대책을 상의한다. 8번, 204호실의 냉장고에서 새 맥주병을 꺼내 적당히 버린 뒤 203호실 테이블에 올려둔다. 독극물이 든 맥주병은 깨끗이 씻어서 204호실에 돌려놓는다. 9번, 히가시, 호텔을 떠난다. 마루모토, 도어 체인을 조작한 뒤에 프런트에 내려가 203호실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9시 40분경. 좋아,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됐어. 마스타니는 만족스러운 듯 턱을 쓰다듬었다.
마무리는 마루모토의 연극이었네요. 에리와 애인 사이라는 얘기를 꾸며내고 그 삼각관계를 고민하다 죽었다는 엉터리 자살 동기를 만들어낸 거죠. 에자키 요코를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나오이는 말을 마치고 양복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진 담뱃갑을 꺼냈다. 안에 든 담배도 구부러져 있었다. 이게 맞다면 히가시는 9시 20분부터 최소한 10분 동안은 사건 현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사타케가 그 시간에 잠깐 고객 접대 자리를 벗어났다면 앞뒤가 딱 맞는 얘기가 될 텐데 말이에요. 수첩에 메모를 하면서 시바타는 말했다. 좋아, 그 점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그 다음은 긴자 퀸 호텔이야. 그날 204호실의 맥주가 없어졌는지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마스타니의 지시가 수사본부에 높직하게 울렸다. 교쿠의 요리는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 다카미의 도움을 받아 설거지까지 끝내고 그새 완전히 해가 저문 하늘을 바라보며 식후에 홍차를 마셨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리 재미있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교코는 알고 있었다. 다카미는 조금 전의 전화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다. 그 증거로 교코가 말을 건네도 몇 번이나 건성으로 응할 뿐이었다. 교코도 그런 눈치를 채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전화는 대체 누구에게서 온 걸까? 침묵이 이어지자 교코도 자연히 그쪽으로 생각이 흘러갔다. 단순한 업무 전화였을까? 하지만 다카미의 말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거래라고? 거래란 게 대체 뭘까?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교코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카미는 또다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한 박자 늦게 그녀를 보았다. 아, 그래요. 그럼 택시를 불러야겠네. 그러고는 옆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다시 나왔다. 전자주소록을 차 안에 두고 왔군요. 얼른 가서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네, 그럴게요. 그가 나간 뒤 교코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코너 테이블 위의 전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녹음 장치가 딸린 감색 전화기였다. 혹시 아까 그 통화도 녹음이 되었을까? 잠시 망설인 끝에 교코는 테이프를 잠깐 되감아 마음을 굳게 먹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기다렸다가 교코는 정지 버튼에 손을 내밀었다. 역시 조금 전의 통화는 녹음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슌스케 씨, 갑작스럽게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 목소리다. 정지 버튼에 얹은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다. 슌스케 씨, 보고 싶어. 나한테 와줘. 슌스케 씨. 오싹 소름이 끼쳐서 교코는 정신없이 정지 버튼을 꾹 눌렀다. 테이프가 멈추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실내에 울리는 것 같았다. 뭔가 이 목소리는. 그때 딸깍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와 함께 다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지금 바로 택시 부를게요. 그는 교코에게 다가와 방금 전까지 그녀가 만졌던 전화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번호를 누르려다가 문득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왜 그래요? 네?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좀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교코는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다. 저런,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다카미는 다정하게 위로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택시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교코는 몹시 불쾌한 느낌에 빠져 있었다. 아까 들었던 테이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분명 부재중 전화가 녹음된 것이었다. 그래서 다카미의 응답은 없었다. 어쨌든 정말로 슬픈 목소리였어. 슌스케 씨, 보고 싶어. 교코는 그 목소리를 그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다카미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참에 갑작스럽게 울린 자동차 전화의 수화기를 들었다가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때도 흐느껴 우는 소리였는데